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막시즘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막시즘의 기본 원리 및 철학입니다. 용어를 좀 우리가 이제 이 본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시즘과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휴전선 북쪽에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면 사기꾼이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감언이설, 말을 굉장히 잘하죠.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모님은 때로 아주 매서운 질타를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기꾼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나를 사기쳐서 나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게 사기꾼입니다. 부모의 본질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잘 가르쳐서 내가 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얼마나 친절하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또는 얼마나 무서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본질,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굉장히 선전선동에 강합니다. 공산주의는 굉장히 좋은 구호를 내세우고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론만 보면, 또 그들의 하는 말만 보면 다들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여러 말을 하고 다양한 행동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공산사회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그 공산주의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자그마치 50여 년 전이죠. 이 남북 공동선언문을 보면 우리는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크게 변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남북 공동선언문을 한번 봅시다. 화면 공유를 해서 문서로 보는 남북 핵 7.4 남북 공동성명 천문입니다. 1972년 7월 4일 날 발효했고,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최근에 우리나라 북한과 굉장히 좋은 회담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미 50여 년 전에 이런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2번,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 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장 도발을 하지 않으며, 이미 50여 년 전에
북한과 남한은 어떻게 하든지 무장도발하지 말자. 근데 북한이 얼마나 무장도발을 많이 했습니까? 연평도 포격했죠. 또 천안함을 폭침했죠. 뭐 휴전선에 지뢰를 묻어놔가지고 우리 그 아까운 군인 한 명의 다리를 잘라지도록 만들었죠. 뭐 그동안에 무장 도발, 그 다음에 핵무장,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북한은 이 공산주의는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지만 항상 그 본질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역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북한이 과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고 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일단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공부하느냐? 우리가 왜 막시즘을 공부하느냐? 본질을 알아야 거기에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어원은 꼼문회라는 것입니다. 꼼문회. 이 com은 이게 함께라는 영어의 첫 두어죠. 꼼문회. 다른 사람과 나눔, 사귐을 뜻하는 라틴어로서 공동체 재산이 구성원들 모두에게 속하는 사회 제도를 일컬었다. 꼼문회. 이거는 사유재산 제도를 비판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이런 것을 바로 꼼문회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커뮤니즘, 즉 공산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 이 막시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극도로 확대된 이상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없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없는 그러면서 생산력이 아주 많이 활성화되고 확대된 그런 이상사회가 되면 먹을 게 충분하니까 이제 계급도 차이가 없으니까 의욕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일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소비하게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완전 이상사회죠. 이상사회. 이상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주장이죠. 자,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생산한다는 것이죠. 함께 생산한다. 즉 자본가와 노동자 없이 모두 함께 생산한다. 자본가는 자본을 대고 일만 시키고 그 이익을 착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든 노동자든 다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의, 공산주의 할 때 그 주의는 영어로는 이즘이라고 그러죠. 막시즘, 커뮤니즘, 이즘. 이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인식과 행동의 원칙,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을 이즘이라고 그럽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평소에 지니고 생활하는 일정한 신념 체계, 일정한 신념 체계죠.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즉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본가와 노동자 없이 모두 함께 생산하는 그런 신념 체계. 근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자본에 따라서 자본을 중시하는
또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그런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양 국가는 서로 주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 체계가 달라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모두가 함께 생산하는 평등을 강조하는 거죠. 평등. 평등이 중요하다. 남한은 뭐가 중요합니까? 네, 경쟁이 중요하죠. 능력에 따라서 경쟁한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경쟁을 하면 조금 비인간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불평등해지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모두가 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니까 결국 사회가 발전하게 되죠. 근데 공산주의의 경우에는 평등을 강조하고 능력별 수입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후퇴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1948년에 따로 이제 나라를 시작했고 지금 뭐 한 70여 년 이상이 흘렀는데 처음에 북한이 훨씬 더 부자였고 많은 것을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체제, 주의, 평등을 강조하는 주의와 또 어떤 경쟁과 자유로운 경쟁과 능력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차이가 가져온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과연 평등하냐? 이건 뭐 절대 아니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평등, 모두가 다 함께 일하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북한만큼 불평등한 사회가 없죠. 북한은 평양에 사는 김정은과 그 공산당원들, 특권층은 아주 뭐 상당히 호화로운 삶을 살지만 이 그 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짐승 같은 삶. 그야말로 이 시대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란 말을 많이 하죠. 이데올로기.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사상, 행동 따위를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는 신념 체계인데 이데올로기도 하나의 신념 체계인데 이데올로기와 주의가 조금 다른 점은 이데올로기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이거는 이제 사회를 뒤집어 엎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좀 정치적 또는 혁명적 성향이 강할 때 강한 신념 체계를 우리가 보통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붙입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또는 뭐 마크시즘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어떤 혁명이나 단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 계급이죠.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 계급. 부르주아는 뭡니까? 자본가 계급. 자본을 가지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계급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직업만 해도 뭐 수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단순하게 나눠버려요. 아주 너무 단순 사고죠. 세상이 어떻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로 딱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계급 투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계급 투쟁이 곧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를 결정하는 힘은 왕이나 장군이나 정치가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이 역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태동되기 전에는 역사는 왕이나 정치가, 장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간다. 이렇게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그걸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어 엎습니다. 왕이나 정치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결정한다. 노동자 계급이 들고 일어나서 그 왕이나 특권층, 자본가 계급을 다 처리하고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계급투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뜻 이론과 말로만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꿈에나 그리던 평등한 세상,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우리 공산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거대한 부가 축적되고 가난한 자들은 빈곤, 실업, 기아가 축적되어 계급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해지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노동자는 자꾸 이제 소외되는 거죠. 무시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결국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계급 투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이 갈등이 극대화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지고 공산사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게 이제 칼 마르크스가 본 어떤 역사의 흐름이죠.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자본가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고 소외되고 억압받으니까 결국은 갈등이 생기면서 가난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자들을 다 처리하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 즉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산사회가 될 거니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이 공산혁명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공산사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 땅 위에 공산주의 국가는 다 무너졌죠. 공산주의는 다 포기했습니다. 경제는 이미 중국, 베트남, 심지어 북한까지도 경제는 공산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거의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 칼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를 원시 공산주의 사회, 그러니까 원시에는 다 함께 평등하게 살았다는 거죠. 원시에 이미 공산사회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자본가나 권력가가 낮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면서 고대 노예제 사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와 농노가 있는 중세 봉건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쭉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시 공산사회만 빼고 나머지 고대 노예제 사회부터는 모든 사회가 다 이 자본가와 즉 착취자와 피착취자 이런 구도로 쭉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공산주의 사회가 결국 오게 된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첫 번째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1단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단계는 과도기죠. 그러니까 아직 공산주의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는 과도기고 이때는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본가들이 자꾸 일어나서 반항을 하고 자본가들이 다시 옛날의 자본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즉 반동분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도기 초창기에는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완성 단계가 되면 이제 예속 상태가 사라지고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차이가 제거된다. 이거는 좀 너무 나이브, 너무 순진한 얘기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코미디언 김재동 같은 사람도 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어떻게 다르냐? 판사가 버는 돈이나 목수가 버는 돈이나 똑같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요구가 됩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있어야 판사라는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판사나 목수나 월급이 똑같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다 공부 안 하죠. 다 편하게 살고 싶겠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이 사회가 굴러갈 거 아닙니까? 정작 그렇게 말하는 김재동이는 그 마이크 한 번 잡을 때마다 뭐 몇천만 원을 받고, 뭐 연봉이 뭐 몇 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이크 잡을 때는 몇 억이고, 배추 파는, 배추 사세요, 배추, 그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벌고, 왜 똑같이 하죠? 자기 마이크 잡은 거 몇 억 번 거를 나눠주죠, 왜?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조국 보세요, 조국. 얼마나 자기는 혼자 자본주의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온갖 편법을 쓰는 사람이 입만 열었다 하면 사회주의, 평등, 공정 이런 걸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동은 생활의 방편이 아니라 삶의 욕구 실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사회가 지금 이루어진 사회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상사회죠. 공상사회죠. 공상에나 나올 수 있는 사회. 예, 여기까지 하시고, 뒤에 하나 더 있네. 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여기 했죠. 사회주의는 혁명적 성격이 좀 약한 것을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살자,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살자 이건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 것을 강제로 막 순식간에 뺏어서 체제를 바꾸는 이렇게까지 과격하지는 않은 게 사회주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공산주의는 정치적 혁명적 성향이 굉장히 짙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부자들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나누는 이런 혁명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도 역시 이제 크게는 사회주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죠. 근데 우리 사회도 지금 뭐 사회주의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성공적인 사회주의가 되려면 이 북유럽처럼 그 나눔 정신, 그러니까 기독교에 근거한 그런 그 나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은 모두가 다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일해봐야 내 것이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아무래도 일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지고요. 사회주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 좀 잘 살아야 됩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되고요. 근데 사회주의의 그늘은 결국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제도가 자꾸 발달이 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쾌락을 찾고 어떤 놀이를 찾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독교로 봐서는 사회주의가 상당히 좀 위험한 면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